대륙에 존재하는 삼국의 흔적, 뭐 얘기는 많이 들었고 국학에서 많이 다루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좀 더 서재학적으로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틀에 딱 가둬놓고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학계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륙에 있어서 얘기하면 먹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우리끼리 그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사서들과 고려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서들, 그리고 현대에 대변할 수 있는 방초 선생님의 한경대전,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 전서나 상고사에 이런 근거들은 한 번씩 봤을 거예요. 특히나 지난 17년도였죠. G2 두 정상이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시진핑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트럼프한테 한국 건드리지 마. 그거 우리 속국이었어. 여기에 화들짝 놀랐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신백강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당신이 평생에 걸쳐가지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러한 걸 토대로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사고전서가 되겠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근거가 사실은 중국에서 주장했던 이게 거꾸로 대륙의 중심이 우리 동이족이었고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이걸 뒤집어서 중국의 사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책까지 어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신백강 교수님이 썼던 참고했던 그 서적이 사고전서였습니다. 이 사고전서는 청나라 권룡 황제가 10년에 걸쳐가지고 1,400여 명의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8만여 권의 그런 책으로, 방대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사고전서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아무나 이러한 중국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할 수도 없고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당신이 책까지 집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 사기 25서 자체가 사실은 중원의 주가 단군조선이었었는데 그 지배가 단군조선이었는데 거꾸로 중심으로 한족이 전체를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했던 게 일본의 오양청정이라는 학자가 이걸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일본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러시아의 유엔 푸친 같은 경우도 고조선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은 4,000년 동안 청동기를 사용했고 단군왕국이 있던 유적지도 발굴했고 단군 조선시대가 중앙행정기관의 유적지고 대륙의 중심 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남들은 특히나 일본이나 중국을 얘기하기도 없던 것도 있다고 뻥튀기 튀어가지고 그렇게 왜곡해서 자기네 역사를 늘리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있다고 하고 유물이 발견이 되고 그런 사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국학하는 우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려고 해야만이 조금 더 방대한 거 제대로 된 것을 찾아서 제대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관, 그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그걸 요즘 K-스피릿, 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K-스피릿, 나 대한민국 그게 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은 홍익사관이다.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 것을 보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사학자 카이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사실만 기록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건설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렇잖아. 배감 바가지 선생 같은 경우도 국헌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국헌의 기본은 그 역사와 종교화, 사상, 철학이잖아요. 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것을 제대로 찾고 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계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는 시각은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있다 치더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또 인터넷에 그렇게 있다 치더라.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학자들이 반론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부정적으로는 반론하는데 그 유물과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우리의 것을 좀 더 넓히고 확장하고 찾으려고 노력은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학계의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중국에 있는 거 중국은 이렇다고 얘기해. 일본 식민지 학자들은 일본 사학은 이렇다고 얘기해. 그게 우리 중심이 지금까지도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이것을 제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각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경희 교수님이 얘기했었는데 정경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우리는 다 알죠. 황하 문명을 토대로 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4대 문명을 얘기하는데 중국은 얼마나 뻥튀기를 튀겼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러한 4대 문명보다도 1000년이나 2500년 뒤늦게 태어난 황하 문명이 4대 문명지의 발상지다라고 이렇게 뻥튀기 튀겨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해놨기 때문에 4대 문명 하면은 황하 문명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황하 문명 자체도 사실은 저 유목민, 이 만리장성 북쪽의 문명은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요한 문명, 홍산 문명의 발달이 이게 발견이 되니까 그거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것도 자기의 문명이다라고 거기서 전래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문명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대부분이 선도 문명이고 거기에 파생된 문명이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그게 제대로 우리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현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일단 서재학적으로 그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칫 통감이나 단계에 보면은 여기 자기들도 중국여 근본 사이다. 중국의 근본은 사이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죠. CEO들이 삼국지 3번 이상 안 읽으면 내가 리더 될 자격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주장했던 삼국지. 그런 삼국지연이 소설화 시켜가지고 그 얼마나 뻥튀기를 튀겼는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삼국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삼국지의 주인공들은 50년에서 100년 이상 존재했었던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위척구가 다 그랬었죠. 이 삼조고 3개 나라 다 합해봐야 20만 명 내외라고 얘기합니다. 그 병력이. 근데 우리 고구려 백제가 강성했을 때 병력이 각각 10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삼국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뭄과 이 한반도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연현상 중에서 이 메뚜기의 어떤 습격, 우리 한반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쪽 사막이나 대륙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극심한 가뭄이나 뭐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주 원료물을 통해서 신라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이 신라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왜 우리가 연구를 안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씁니다. 그 삼국의 주요 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하고 200년 더 된 후에 삼국사기를 김부식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김부식이 그 당시에 삼국사기를 쓸 때에도 물론 200년 후니까 살수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살수가 청천강이다. 이렇게 반도로 완전히 찌그러뜨려가지고 지금 우리는 당당하게 그거를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현상인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논란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성씨가 8가지 성씨를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씨, 진씨, 국씨, 연씨, 묘씨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 성씨. 예. 부여씨도 마찬가지, 왕씨, 왕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근거를 제시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고, 많이 걸려가지고,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래도 60장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 한글로도 이걸 다 표시했는데, 삼국사기 자기가 쓰면서도 김부식의 삼국의 위치 모르는 그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고구려 백제의 위치가 대륙에 저 멀리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모르는 그런 지명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뒤에 한글로 된 것도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다 뺐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보다 보니까 이 고구려 백제 사하고 5개의 국가의 어떤 위치가 여기에 존재했을 확률들이 높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에 있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대륙의 패권자는 우리가 배웠을 때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진화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패권의 중심지는 사실은 수나라 잠깐 있었죠. 당나라 잠깐 있었습니다. 송나라 잠깐 있었죠. 그 다음에 명나라였습니다. 300년 이상 존재한 나라도 없고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패권의 중심은 그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이 주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유목민족은 소와 양, 말을 기르면서 목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가 자기들의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진나라가 대륙을 싹 이렇게 병합하고 나서 장성을 쌓아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전장이 더 심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의 이 당시의 질서도 사실은 고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고조선의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흉노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그 원조가 삭정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리 고서에 나와 있기도 하죠. 삭정이라는 관료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저쪽 북방으로 유배를 부려서 이 유배를 보냈는데 나중에 본인이 반성하고 해가지고 흉노의 조상이 이렇게 족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듯이요. 그래서 이 흉노가 동서로 쭉 펼쳐졌을 때는 서쪽에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기도 했고, 이 흉노가 남쪽으로, 그러니까 딱 한 부족만은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대륙에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강한 리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주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다가 또 그 리더가 죽게 되면 또 분열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역사가 반복되기도 했더라는 거죠. 이 흉노가 강했을 때는 남으로 이전했을 때 바로 이 남해는 남쪽에 있는 진화족은 완전히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흉노와 그 선비족이었죠. 그를 비롯한 오호족이 남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니까 이 남쪽에는 완전히 후한이었죠. 오호 16국으로 완전히 분열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유목민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륙의 이 지도만 봐서도 우리는 진한이 존재했을 때, 한나라 존재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기에 대륙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을 지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의 지도를 여전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볼까요? 이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서쪽에서는 주로 진화족에서 이들을 북방민족을 흉노라고, 대표적인 그러한 부족을 흉노라고 해서 이렇게 오랑캐다라고, 이렇게 거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서는 이들을 스키타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이 스키타이를 다른 말로 궁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민족은 사카족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 12한족으로 얘기해서 색족과 그런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키타이가 그 흉노와 동일한 시대에 존재했다가 이 흉노가 나중에 힘을 잃어서 멸망한 다음에 다시 생긴 부족이 이제 훈족입니다. 이 훈족은 고구려 지역에서 생겼다라고 서양인들은 그렇게, 서방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훈의 의미는 휴먼의 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흉노의 의미는 노예 같은 그런 오랑캐고, 이 훈은 그리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름 자체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훈적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반영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고구려,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정도로 강력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의 어떤 그러한 변천, 요거를 좀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대륙의 진화적이 세워졌다 멸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아,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이것만 해도 한 20장이 돼가지고 이걸 한 장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예, 표현을 했는데요. 까만 글씨의 그 글자의 내용들이 우리 유목민의 핵심되는 그런 부족들이기도 합니다. 저쪽 스키타이는 저쪽 서방에서 존재했었던 유목민이고 우리 이쪽 동쪽에는 바로 흉노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흉노가 초기에는 약수라고 하는 아우른산 이 약수에서 국가 체계를 이루었다고 하죠. 스키타이가 탄생이 됐을 BC 800년경 마찬가지 흉노도 그때 탄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흉노가 강력했을 때는 이 목돌 선우라고 하는 우리의 단군건 같은 그러한 왕을 칭호하는 그러한 직함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우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강력한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나라와 지속적인 싸움을 하고 진나라와 이 남쪽의 진나라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흉노가 수시로 밀려오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한고조 유방도 마찬가지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시 한이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흉노의 지속적인 침략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성을 쌓았는데 이 한나라가 이제 점점점 강력해지면서 흉을 치게 됩니다. 그때 흉노가 서방과 동방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북쪽에 다시 선비족이 이 고구려 지역에서 선비족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이 선비족과 흉노의 일부 그 세력들이 남하하면서 그 5호 16국이 형성이 됩니다. 남쪽에. 그리고 이 16국이 형성된과 동시에 황하 일대에는 위나라가 위초코의 위나라가 아니라 후기 위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위나라와 고구려 백제가 치열한 또 각축전을 이렇게 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선비가 약해지면서 유연이 등장하고 유연은 마찬가지로 이 위나라가 강해지니까 고구려와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위와 또 같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륙에서 위연이 또 약해지니까 또 북방에서 훈족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리더가 바로 아틸라, 그 유명한 아틸라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광개토대왕 중기하고 장수왕 요 어간에 아틸라가 등장합니다. 고구려가 워낙 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훈족이 서방으로 계속 밀려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동로마가 멸망하고 그와 동시에 게르만 민족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로마가 멸망하고 이 훈족이 헝가리를 넘어서 이탈리아까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빠르고 기동력이 엄청나고 잔인하니까 이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베네치아인가요? 이탈리아의 그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그 수상도시 베네치아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수상에다 도시를 만들었나? 이 훈족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마민족이었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상으로 이동해서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지금은 오히려 그게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훈족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헝가리에 정치하면서 헝가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대륙의 훈족이 저쪽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대륙에 또 비어있는 그 틈을 타서 돌궐이 일어났습니다. 돌궐하면 터키 투르크죠. 지금 터키가 원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투르크로. 얼마 전에 바꿨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저쪽 북쪽으로는 훈족이 가서 자기가 차지하고 남쪽으로는 바로 이 돌궐 투르크족이 차지한 지금의 터키가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돌궐이 이동하니까 이제 다시 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위그르족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와 치열한 이런 각축전을 벌이고 그 이후에 거란족, 금 이후에 이 거란족이 등장하는데 이 거란의 대표적인 게 이 고려와의 그 싸움이죠. 근데 10년 동안 고려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서희와의 담판 얘기가 있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거란은 자기 선조가 고구려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서희가 주장했던 거는 우리도 고구려 후손인데 봐라 우리 이름 자체가 고려 아니냐? 우리 조상은 고구려다 이러면서
강동 육초를 이렇게 물론 다른 형태의 그런 강력한 군사력도 이렇게 대치를 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동 육초를 순순히 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몽골이 등장하고 금으로 청나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륙의 어떤 중심 그러한 변천사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대륙의 패권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비와 흉노 요 어간이 바로 언제죠? 후한에, 후한에 그렇게 수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5호 16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흉노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들이 동호족이 됩니다. 동호족을 비롯한 호족도 5개의 호족들, 물론 진화가 얘기하는 오랑캐 얘기하죠. 이 호족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밀고 내려와 가지고 5개의 국가와 16개의 국가로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 이게 5호 16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열될 당시에 고구려는 백제는 신라는 강력한 국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각축전이 일어나면서 근데 이제 이 유목민족의 단점은 그겁니다.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됐을 때는 한 번에 뭉쳐가지고 확 밀어 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래 못 가더라는 거죠. 짧게는 100년, 길게 200년 이상은 존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죽게 되면 순식간에 또 흩어지고 또다시 리더가 생기면 또다시 뭉쳐가지고 촥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대륙의 중심사 여전히 우리는 수나라, 당나라 이 중심으로 그리고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모습만 비춰주고 나머지는 한반도로 이렇게 백제 신라가 다 한반도로 이렇게 축소시켜 놨는데 실제 돌궐도 고구려와 연맹해가지고 수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같이 하는 그런 동맹국이었고 그 돌궐이 아까 투르크 터키라고 했었죠.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성했을 때는 바로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심은 북위와 당 위에 보면은 백제 자축의 후연이 있습니다. 그 후연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선으로 산동방수 위까지가 해가지고 황허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대륙의 역사를 보려면 2가지만 일단 큰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하나는 황하, 우리는 황하죠. 황하의 모습이 어디까지였는지 일단 그려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양자강 모습 요 2가지 강줄기를 우선적으로 머리에 딱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대륙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황하의 모습은 아까 그 백제 바로 산동반도 위까지고요. 수당이라고 써 있는 신라라고 써 있는 그 아래쪽이 이제 그 양자강의 어떤 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머리에 새겨두시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 백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사실은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 인류의 변천사는 국가 간의 전쟁사입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었고요. 힘 있는 자는 당연히 먹을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뺏어야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전쟁사를 통해 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전쟁사 고구려 대표적인 전쟁사가 요 정도 그 주 인물이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도 군주였고 그게 강성했을 때는 저쪽 서역까지 대륙의 중심까지 이렇게 뺏었었고 살수대첩의 주인공 을지문덕 장군은 마찬가지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 113만이죠. 이 엄청난 군인, 이 병력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정도의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 시기였었죠. 지금 대한민국 남북 합쳐도 100만이 안 됩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 인구 비율로 비교했으면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수준인데 그 당시에 100만이 존재했을 때는 거죠. 용계소문도 마찬가지. 사실은 일부에서 주장하기는 대부분의 우리 한민족은 뭐 홍익의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남을 빼앗고 침략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까불지마 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안 그랬다는 거죠. 까불고 그러면 완전히 가가지고 정보를 해놓고 평정시키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종기 장군이 마찬가지 산동반도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60년 가까이 통치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평양에서 주유자사 지인의 묘에서 발견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13명의 태수가 등장합니다. 이 지인은 광개토 대왕 시절에 그 아까 북경 이북의 황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통치했던 그러한 자사고 13명의 태수가 그 지역에 존재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빨간 테두리의 원 밑에 보시면은 황하가 이렇게 니은자로 쭉 있죠. 산동반도 북쪽에서부터. 예, 여기를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는 여기를 고구려가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당나라가 다 통치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당나라는 고구려는 당나라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분에 의해서 분열돼 버렸지 당나라 당태종이 들어왔을 때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 수나라 마찬가지 5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마찬가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게 바로 고구려였었더라는 거죠. 이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는 황하 이남까지 저 목룡탑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다들 얘기 들으셨으니까. 이 황하 이남까지 바로 양자강 위에까지 이렇게 고구려가 다 점령할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영계소문 시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영계소문이 이때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그냥 확 휩쓸었다면 이 대륙의 주인공은 아마도 고구려가 그 패권을 장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정기 장군 아까 얘기했듯이 청주박물관의 부관장 차이밍 차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여기 박물관 이정기 장군에 대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떠냐 물어보니까 왜 이제 왔느냐. 난 당신들이 올 줄 알았다. 여기 이정기 장군 바로 당신들의 후예다. 당신들의 선조다. 이정기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동반도 우리 중국하고 니들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우리 분리 독립하겠다.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흉노와 선비가 결합해가지고 오호가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위나라를 세웠다고 했죠. 이 위나라가 마찬가지로 유목민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력도 있었고 전쟁을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강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와 굉장히 다툼이 많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너무 세가지고 이 한나라에서 겨우겨우 위를 멸하고 그 지역에다가 세운 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논란의 그 어떤 바탕이 되고 있는 한사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한사군이 바로 여기 하북서, 삼산성, 상동저 요 일대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거는 한반도를 이렇게 딱 끄집어냈으면 누구? 이병도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다가 산해관의 모습이 평양에 수완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만리장성까지 저쪽 평양까지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런 모습인데 실제 이 나와 있는 사료를 보면 우리는 국사대관에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 한사군 설치해 놓고 우리 교과서에도 마찬가지 이 압록강 일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서나 사기에 보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 산동반도 일대 그리고 북경 일대 여기가 바로 위나라가 기존에 존재했었던 그리고 그곳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는 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하면 또 난리칠 겁니다. 이러한 고구려가 이 정도로 강성해서 이런 난리치는데 왜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얘기 안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중화민국 대만의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역사 부도에 나와 있는 그 지도이기도 합니다. 강성했을 때 아마도 이 훈족이 같이 동맹연합체였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인들은 또 훈족을 또 고구려인이라고도 돌골 트루크도 마찬가지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백제는 또 얼마나 강성했는지 백제 22담로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그런 관련구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를 당당하게 이렇게 표기하는 게 거의 없는 게 우리 한계죠. 북사나 수서에 보면은 백제 나라의 아까 8성씨, 4개 성씨만 얘기했는데 여기 8개 성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제가 싸움을 잘한 모양입니다. 맨 끝에 보면 협씨가 있었죠. 칼을 3개 이상 찬 사람을 우리 협씨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백제가 굉장히 이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싸움 잘한 칼 쓰는 사람 우리 협객이라고 얘기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족인 부여씨는 그 중국 대륙의 절강성 때, 이만희 때, 요 지역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근초 고항의 그러한 정복사 22담로, 그리고 칠지도도 이때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렇게 백제 시대 서기를 만듭니다. 그걸 그때로 본따서 일본 서기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본 서기에서 백제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백제는 큰 나라다, 구다국이다 이렇게 지금도 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2차 세전 당시 일본이 이 지금의 이 과거 22담대 이것을 전부 자기네가 이렇게 식민지화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존재했었던 백제의 위치를 신당서나 구당서에서 나와 있는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전라도만이 백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위나라와 고구려 백제하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 전쟁을 했다고 그러죠. 백제하고도 10년 가까이 5번 이상 전쟁을 얘기했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4차 전쟁 같은 경우는 이 위나라가 기병 20만을 동원해 가지고 백제를 침략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동성할 때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곳에 대방태수, 광릉태수를 임명했다고 하죠. 그 위나라가 이 내용입니다. 근데요, 기병 수십만, 20만을 동원해가지고 오려면은 바다로는 못 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 백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전라도 지방입니다. 그러면 이 기방이 위나라가 공격을 하려면은 고구려를 거쳐서 백제를 쳐야 되는데 지금 왼쪽 하단의 이 지도 가지고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지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전히 저쪽 지금의 베트남 이 지역에는 이 백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백제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결국 위나라는 북쪽에 있던 수도를 두 번째 낙양으로 이렇게 이전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근초 고항 당시겠죠. 백제 강력했을 때는 이 황하를 넘어서 북쪽까지 백제가 이렇게 먹고 대방태수로 임명해서 그 지역을 백제가 통제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삼국사기 백제육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그 하수를 연해가지고 제방을 쌓는데 사성의 동쪽에서 숭산의 북쪽까지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학계에서는 이게 바로 한강 이남, 바로 그 한수 이남 하남 일대에 있는 그 일대다. 바로 토성이다.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여기 숭산 하면은 어디입니까? 저기 지금 소림사 왼쪽에 보면 숭산 있죠. 이 숭산은 소림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고 그리고 동쪽 끝에 이 비산이죠. 동쪽 끝에 있는 사성. 여기는 일각에서 또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또 사성하니까 뱀사자를 써서 백암산이다, 뱀산, 비암, 뱀성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요 금방 오른쪽에 요 일대에 그 사비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산 밑에. 근데 그 산을, 이 숭산을 지금의 하남 북쪽에 가면은 검단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숭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학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서울 천호동에 가면은 이 토성 무덤 자리가 있는데 이걸 근초고항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무덤 양식은 백제 양식이 아니고 고구려 양식입니다. 백제 무열왕릉에 가면 이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돌로 싸가지고 한 건 수작의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고 여기에서 토기가 발견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대부라고 이런 말이 있죠. 이 대부라는 이 직함 자체는 고국천한 때 그 을파소를 등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중해대부라고 하는 직함이다라고 그렇게 고구려 시대는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왕 백제가 멸망할 당시 백제의 가장 불운한 왕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자왕. 당시에 세자 시절에는 의자왕은 해동 증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총명하고 박식한 그러한 왕이었는데 음주 가무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대신들 다 물리치고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거기에 마찬가지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은 바둑을 엄청 잘 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고구려가 이 도림이라고 하는 이 국수 최고의 아마 스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둑에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을 쌓고 궁궐을 짓고 이 새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가 탕진다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왕은 고구려로 잡혀가고, 예, 그래서 큰 순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 산이 뭐 일각에서는 지금은 우리는 아차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멸망했을 때 12,000여 명의 포로를 의자 왕을 비롯해서 왕손과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장안으로. 근데요, 지금의 전라도에서 이 포로 12,000명을 끌고 가려면 과거의 선에는 보통 인원을 태우면 한 200명 내외였습니다. 큰 함선이 한 300명. 200명 태우고 12,000명을 데려가려면 몇 대가 있어야 하는데 함선이 600대가 존재해도 이게 태울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대륙에 있으면 바로 포로로 끌고 가면 그만인데 말이 잘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사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족의 실체, 광서성에 보면 여전히 이러한 백제 유물들이 존재하고, 마찬가지 여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말과 그러한 글을 쓰는,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금도 백제 허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단에 이것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고금방에 낙양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 황제와 왕족만 묻힐 수 있는 곳이 바로 낙양입니다. 근데 이곳에 그 흑지상지 들어보셨죠? 이 비석에 흑지상지 백제 생애라, 백제에서 태어난 백제 유민이 흑지상지가 이곳에 묶여 있다. 이 비석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참 이슈화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묻혀버리긴 했었지만 당나라 7대 장수로 꼽힐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했었던 그러한 힘과 그러한 용맹을 가지고 있던 장수가 바로 흑지상지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까 베트남 그 동남아에는 뜨거운 열매를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까맣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흑치다 뭐 이렇게 붙였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를 그대로 축소 왜곡시켜가지고 이 봉수산의 임존성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예당저수지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이 200여 개의 성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 성이 여기에 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북망산은 어떤 흔적이 있냐? 이걸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성주풀이 들어보셨죠? 낙양성 심리화에 높고 낮은 이 성주풀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가요처럼 예전에 불렀던 그런 것입니다. 이 성주풀이도 우리 가요로 이렇게 부를 정도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낙양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려 성종 때 이 당시에 송나라의 황제가 백제 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배려하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고려 백제가 멸망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송나라 황제가 조서까지 보내가지고 백제 유민들을 보살피고 장족의 유민들을 편하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물론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죠.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신라와 대진국이 존재했을 때, 이 당시 200년이 지난 후에 후삼국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후삼국, 아까도 얘기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후삼국의 위치를 전부 한반도로 축소시켜가지고 그거를 통합한 게 고려다? 아니라는 거죠. 후삼국의 300년 전까지, 송나라 때까지도 여기 백제 유민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민들, 이 후고구려 후백제 유민들은 기존에 그대로 존재했었고, 이 수삼국을 통일한 게 어찌 보면 왕건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의 대륙설에서 너무 잘 알고요. 아까 스키타이 얘기했었죠. 스키타이와 신라와의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신라에 와가지고 여기 살기 너무 좋다, 완전히 황금의 나라야 뭐 이러면서 나 여기서 정착하는 이러한 사례가 막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근데요, 밑에 보시면은 항주 나오죠. 동그랗게 원쳐놓고 화살표로 이렇게 했던 해동 그 자리죠. 절강석에 신라가 가물어 가지고 엄청나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170여 명이나 되는 유민이 여기 와서 거지 구걸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은 저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더 많이 찾아보고 또 그래야 되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월주, 천주, 장조 이 자체 이미 백제가 강성했을 때는 백제가 점령했었던 점령지고 신라가 강성하고 백제가 멸망했을 때 마찬가지 신라가 이렇게 또 점령하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신라에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침판 모습이죠. 원래 해양의 중심은 22담로를 주도했었던 백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가 물을 닫다 보니까 신라가 그걸 전부 자기네 거 화해가지고 나침판이야 뭐 이러면서 신라의 침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신라의 강성했을 때 전부 차지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삼국사기 신라 말기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 백제 강성했을 때 100만의 각각 그러한 장병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다. 천문현상은 너무 잘 알죠. 이런 226회의 천문현상들이 삼국사기에 나타나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계기, 일식, 월식 이런 현상들입니다. 요거를 볼 수 있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에 있는 고구려 백제의 이 대륙에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라고 이걸 천문학자가 또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실제 이렇다더라. 후대 신라, 하대 신라에 보니까 이게 한반도에 이렇게 와서 관측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려가 강성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만 대군이 존재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몽골이 세계를 제패하고 전부 자기 그 휘하로 다 만들었는데 한반도에 있는 조그만 고구려 하나 못 먹어가지고 요거 놔뒀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과 그 정도로 똘똘 뭉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항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려가 강했을 때 동서의 넓이가 2,000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동서 넓이는 1,500리가 안 됩니다. 결국 800km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동서 넓이가 800km 이상 존재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답답해서 이렇게 현재 고려 우리 학계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려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저도 답답한데 우리 이거를 연구했던 임균택 박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더 답답했겠습니까? 고려 도경 송나라의 선화공사에 나와 있는 고구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송나라 시절에 금이 존재했습니다.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송을 먹었습니다. 송은 반짝여서 북송은 다 패하고 남쪽으로 이전해서 남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성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금을 치려고 하는데 고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고려 왕이시여 우리가 금을 치려고 하는데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우리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고려에서 답신을 보낸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우리 이쪽으로 지나가는 니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금나라도 니들과 전쟁하려면 우리나라를 우리 지역을 침범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엄청난 경계를 해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한마디 했더니 밑에 송나라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귀국의 길을 밟고 금을 정벌한다고 하는 것은 금 조정에 지시한 것이 아니고 돈에 혼자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사과에 이렇게 조정에 고려에 편지를 보낸 게 있죠. 고려 홍유 열전에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가 납니다. 당시 고려의 크기는 요자를 비롯해서 3분의 1 이상이 전부 고려 후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이죠. 궁예가 자기가 12년 동안 이렇게 점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왕건은 마찬가지 더 넓고 방대한 이런 고려의 땅을 이렇게 점령하지 않았나.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당시에 임균택 박사님이 얘기했던 고려의 인구를 가지고 인구 수를 가지고 그 광활한 영역을 이렇게 비교했던 그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고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고려의 방망대해라고 방만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경을 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추측컨대 날씨가 추울 때는 남쪽에서 이렇게 4개월 동안 있다가 더우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통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면 또 다른 그러한 분란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러한 고려는 황제국이었다. 왜? 그게 근거가 뭐냐? 박만리 대국이었고 스스로 진이라고는 황제칭을 썼고 연호도 청수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황제 조선은 어떻게 해요? 그 일부 신인 군부 세력이 일부 자기를 추종하는 이성계를 추종하는 세력을 데리고 지금 한반도를 이정해서 지금의 조선을 세웠죠. 그러면서 이름도 뭐라 그랬어요? 유명 조선이다. 자기는 명나라를 따르는 조선이다. 뭐 이렇게 칭하면서 이렇게 사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성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어떻게 보면 국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학 강사들부터 우리의 광활했던 선조들의 큰 기상과 기계 제대로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했을 때 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 제대로 된 우리의 사관을 우리 스스로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더 얘기는 못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요.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익사관이라는 서양에서는 남들은 얘기하는 K-스피릿의 그 핵심 바로 홍익사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듯이 제대로 된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로운 이러한 문화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남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세계적인 그런 분열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나. 이걸로 봤을 때 가장 그 다음으로 심화될 수 있는 전장터가 사실은 우리 동남아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우리 주변 국가 융합하면서 유라시아의 체계를 갖고 만들어 간다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홍익정신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국학이고 그게 우리의 정신을 찾는 민족정신 광복 운동이다라고 우리 또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